자,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한번 봅시다. 자, 1986년도에 소련의 체르노빌에 원전이 터졌어요. 원전 터지니까 일본이 뭐라 했어요? 소련 보고 정보 내놔랬어요. 8,000km 떨어진 곳에 원전이 터졌는데 내놔라 이거. 근데 어떻게 됐어요?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이 터질 때 이 친구들이 일본이 우리나라 정보 줬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정학적으로 멋있는 장소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은요. 자, 지구의 모든 기류는, 제트 기류는 편서풍 1에 봅니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미국 넘어갈 때 비행기가 갈 때는 억수로 좀 빨리 가요. 올 때는 바람을 받아서 거꾸로 좀 늦어요. 자,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곳은 동경 옆입니다. 그죠? 여기 터졌는데, 여기 딱 터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카나다, 미국에서 막 죽을 지경이라. 야, 그거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어쨌든 갈게. 이렇게. 뭐, 어쨌든. 왜요? 가령 이것이 일본이 여기 지점이 있었다면 우리가 원전 전부 다 죽었어요. 이것이 전체가 여기 터지니까 제트 기류에서 전부 들어 태평양 쪽으로 절로 카나다 쪽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황사가 많이 오는 것도 전부 다 이렇잖아요. 고비에서 오는 거 이리로 다 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원전 피해가 없었던 거는 이와 같은 지정학적인 어떤 것 때문입니다. 자, 일본이 한일 터널로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뭘까? 이건 아까 이야기했죠. 최대 희망인 대륙 진출. 아까 이야기했죠. 대륙을 진출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10년, 10년, 30년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일본은 섬이 나라가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 아무리 뭘 잘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해도 이것이 물류 수송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부딪혀요. 그래서 일본은 한대저 터널을 통해서 어디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20, 30년을 자기네들이 빨리 만회하겠다. 그 다음에 한적 화물의 기지를 아까 얘기한 대로 대마도나 이끼섬에서 자기네들이 다시 해양강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음 뭡니까? 자기네들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 만방에 이렇게 알리겠다는 거죠. 그 뭡니까? 우수한 기술력, 여러분들이 한일 선이 연결되면 누가 가나면 전 세계는 7개의 고속철 국가를,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7개가 어딨냐면, 우리인데 기술력을 줬던 프랑스 떼제베, 그 다음에 독일의 이체, 그 다음에 스페인 AV,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천 있죠? KTX 산천.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신칸센, 그 다음에 중국의 징우고속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이태리나 다른 데서 한 개 했다 했는데 그건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고속철도가 그거를 전 세계 건물말 같이 다니는데 그 중에서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이 일본의 신칸센입니다. 왜 일본의 신칸센이 가장 우수하냐 하면 일본의 신칸센은 다른 나라는 지진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가면 돼요. 일본에는 지진이 있기 때문에 이게 300km 이상 달리는 이거는 흉기라 흉기. 이게 조그마한 징후가 생기면 이게 자동 제어가 안 되면은 커다란 사고가 나죠. 그래서 아주 안전하고 잘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거를 자기네 알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일본을 전 관광지와 연결되게 되면 관광객들을 이렇게 끌어들였다. 이 사람들이 아킬레스건이 이겁니다. 대재난 시에 자국민들을 피난로로 쓰겠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가 건설의 꿈이라는 것이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국민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살려야 되겠다. 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프랑스 대사관 직원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프랑스 정부에서 특별기를 보내가지고 자국에 살고 있는, 일본에 살고 있는 자국민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자기네 나라로 이렇게 구성시켜 올려 그랬다고요. 그런데 절에 하는 마당에 우리가 한일 선전 연결인데 그거를 못 오게 막는다 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는 이란, 이라크보다도 훨씬 더 비난받는 나라가 되겠죠. 자, 이것이 KTX 산천입니다. 이분이 터미네이터 주인공이죠. 그죠?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주지사였는데 이 사람도 미국도 고속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캘리포니아에다가 고속철을 놔야 되겠다 해서 그 시차로 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자체에서 개발한 해무 430X입니다. 시속 430km. 이것이 일본의 신칸센. 그것이 프랑스 떼제베. 떼제베는 우리나라 실제 산천하고 비슷하게 생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독일의 이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스페인의 AV. 이 상해하고 베이징하고 연결하는 중국의 징우고속철입니다. 이게 2011년도 이미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운항을 시작하자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납니다. 대형 사고. 이 고속철이라는 이렇게 무서워요. 사고가 나면요, 그냥 거의 다 사상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페인 AV인데 이 친구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그렇더라고. 이 운전자가 이게 스릴을 즐기는 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만 넘어갈까 싶고 싹 돌다가 이제 원심력에서 박살나고 그랬어요. 네? 자, 우리 일본이 지금 중국이 해저 터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롄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보야면 이거를 다롄에서 펑라이로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를 일단 자기네들이 터널을 뚫겠다라고 해서 지금 착수를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래 할 수밖에 없는 중국은 이 태평양으로 놓을 수 있는 길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기 운천 지방에서 여기가 들어오면 소련이 막고 있고 우리나라 북한이 막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들 여기서 생산되는 물동량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끌고 나옵니다. 자, 한일 터널이 되고 나면은 우리나라가 손실받는 것이 이렇다. 국가기관, 산업과 국가경제, 국방상, 국가정책성에 문제가 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엔에스캅에서 당초에 부산에서부터 경주, 대구, 대전, 서울, 문산 이렇게 되어 있던 걸 일본이 어디에 페리라는 걸 넣으면서 후쿠오카, 여기 오사카, 도쿄를 자기네 로비에서 이렇게 넣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국가기관의 손실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시점과 종점을 잊어버렸어요. 시점과 종점. 우리나라 한국의 KTX 산천이 부산, 코리아, 한국, 부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영국의 런던 이래 돼야 되는 거지. 왜? 일본의 도쿄에서 영국의 런던이 돼야 된다. 연결 안 시켜주면 반드시 우리나라 거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연결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철도 시장을 이렇게 개척할 수도 있다. 이것이 일본은 이미 하노이하고 호치민 이 사이에 아까 31개국 나라에 걸치는 나라를 이미 이 사람들은 자기 운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공사하면서 먼저 자기네들 자금력으로 먼저 공사를 하고 나머지 강물 채굴권 같은 거는 이런 거 석유 자원을 가져옵니다. 자기네들이 가져오고 결국 돈은 다 받으면서 자기네들의 우군을 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갔을 때는 이게 우군이 많아지면 우리나라로 하여금 압력을 넣는 거지. 그거 연결시켜 주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가장 뜨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는 이겁니다. 낮은 선봉지구입니다. 이게서 유일하게 중국이 태평양으로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지금 이렇게 낮은 선봉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자, 이것이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입니다. 이게 프랑스 파리 런던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게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입니다. 요거는 영불 해저 터널이죠. 영불 해저 터널. 그래서 깔레하고 포스톤을 연결하는 이 영불 해저 터널인데, 한번 이렇게 해저 터널 안에 개통이 되기는 됐는데, 이게 또 일본이 약 한 23% 지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투자를 했어요. 임자 투자로. 이렇게 한번 고장이 나서 이렇게 가체가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는 전부 대륙 간의 연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하고 모로코 간에 지브랄터 해협에 지금 현재 이렇게 38km짜리를 해저 터널을 계획을 하고, 이게 연결되면 어디요? 남아공까지 가능한 거죠. 이게 지브랄터 해협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추코트카, 소련의 추코트카하고 미국의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평화의 왕터널이라서 이것은 문선명 재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칠레 산티아고까지 가지는 거죠. 야, 여러분, 제가 아마 하늘 해저 터널 반대는 우리나라에서 저원차하고 있습니다. 저원차하고 있습니다. 찬성해서 하자는 사람들은 수택이 많습니다. 근데 반대를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뭘 어떻게 해서 반대를 해야 되는 논리 접근을 못했어요. 저원차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했는데, 제가 뭐 이야기를 하면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일반인들 그렇게요. 제가 공직자인 내가 이걸 반대를 하면은 저 사람은 저 국수주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해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아무리 뭘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논리하면은, 혹시 경제학자가, 경제학 교수가 뭐 이렇게 경제 권력이 이래 돼서 이래 됐다 이래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말 들은. 근데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뭐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이 전국의 어떤 그 대담에 나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찾아본 결과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은 내가 이긴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그는 내가 이길 수 있다. 왜? 자, 이거를 연결시켜서 일본을 이 5개 대륙, 예? 우리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북미, 남미를 여기에 연결만 시키면 부산이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다 갈 수 있어요. 그죠? 아까 지브랄터 해협으로 연결되고 평화의 왕터널 연결하면 우리가 여기서 연결해서 그대로 칠레 산티아고까지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이 돼 연결을 안 시켜주면 우리가 중심이 되는데, 연결시켜준과 동시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간중간에 경부선 부포 쪽에서 올라가면 원동하고 물금은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 저쪽에 있는 경기도 사람 보고 물금하고 원동역 알아요? 하면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여기에 거쳐가지고 지나가 보면 한국이라는, 부산이라는 한국의 서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결 안 시켜주면 반드시 한국의 부산, 한국의 서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쉐이칸 터널인데 지금 현존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이게 쉐이칸 터널이 지금 이게 혼슈하고 홋카이도하고 연결되는 쉐이칸 터널인데, 이거는 일본이 도야호가 그때 태풍에 의해서 이걸 침몰당합니다. 우리 그 세월호 같이 침몰당하니까 배로 갈라 했길래 이게 일본 자국민들이 상당히 나중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터널을 뚫는 겁니다. 경제성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뚫었던 것이 지금 현재는 가장 긴 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건설에서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에 이 해저 터널을 뚫습니다. 지금 뚫고 있는데 이 SK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요걸 보스포러스 해협의 좌측은 유럽이고 이 우측은 동양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동로마 제국 건설하는 것이 이쪽 지역입니다. 그 두 개를 연결해 보면 그냥 한 개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SK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기관 산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하고 우리나라 간에 해상하고 해상 여객이나 화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한일 해저 터널 연결되면 이것이 그냥 소멸되면 소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멸된다 이게 잘 몰라요. 왜? 제가 아무리 이걸 이야기해도 제보고 뭐 그게 과연 그리 될까 이랬는데 제가 답 안 해도 돼요. 거가대교 개통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거가대교 연결되니까 거가대교 열리면은 뱃사람은 어쩌나 됩니다. 그죠? 여기에 운송하는 연안부두에 있는 종사자들은 몽땅 다 여기에서 선장을 울고 자갈 차리면은 웃는다는 것을. 그래서 부산은 어느 정도 이익을 받고 거제도 뭐 그렇게 큰 일인데 그러나 여객선 쪽에서는 엄청난 타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일 해저 터널을 연결을 하면서 규슈권에서부터 이끼 대마도 그 섬들을 이렇게 물류의 거점기지로 만들어버리면 우리의 물동량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부산항과 광양항이 중심항인 허방으로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빼앗겨버리고 주변항으로 필선항으로 뺏기 전략한 찐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2013년도 말 기준으로 5,321만 TU를 세계 전체가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약 한 2억만 TU를 약 한 38%, 약 한 40% 정도가 우리 한국, 중국, 일본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이 우리하고 경쟁이 있는 항만도시거든. 그 중에서 부산이 고베나 상해나 가오슝에 비해서 훨씬 더 모든 것에 지정학적 여건이 경쟁력이 뛰어나더라. 자, 그래서 미국의 DHL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산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자리하고 있어 어떻게 해요? 북아시아하고 미주대륙을 수송하는 화물의 가장 이상적인 환적 지점이다. 그래서 부산을 부산을 선택한 이유가 그래 있다. 자기네들이 부산이 이 정도로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 자, 일본은 우리와 그와 같은 것을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간파해서 가능한 한 자기네들도 일본 사람들은 그냥 그 친절을 하다 그러잖아요. 막 조그마한 거 친절하니까 각각의 물건 한 개를 끝까지 배송시키는 거 하다 보니까 엄청난 수송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물류 비용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도 깨달았어. 그래서 항구를 모으는 게 크게 규모를. 그러니까 코스트 경제로 지금 도입되고 있다. 자, 중국은 계속적으로 지금 항만 개발을 박차를 가고 있다. 저거는 자체 물동량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부산항의 컨테이너가 많이 성장을 합니다만은 전체 순위를 보면은 어째요? 컨테이너 처리가 부산이 5위입니다. 5위인데 그러나 성장률은 우리 부산은 가장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기태 지금 현재는 강서 구청장인데 그때 당시 생각은 아주 좋았어요. 나우카항을 부산항하고 소련 나우카항을 두 개를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여기에서 나우카항하고 부산하고 합작을 해서 여기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쪽 집안에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부가 삼성, 요농성, 길림성, 흥룡강성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만들었던 경공업 이와 같은 것들 수출의 물동량을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항에서 아까 보아야만 이쪽 연결하는 이렇게 안 오고 바로 이리로 와버리면 훨씬 더 물류 비용이 단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합작법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지금 이제 물류 허브로 떠오르는 것이 낮은 선봉지구로 그렇죠. 자, 물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물류가 얼만큼 빨리 내화하고 빨리 흐르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루가 다르게 모든 물품들이 달라져 가는데 그거를 물류를 더디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미 지나간 시대를 뒤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생겨가지고 지금 북극이 녹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북극이 녹는 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세계적인 전체를 봐서는 이거는 어떤 데는 별로 안 좋은 조짐이에요. 여기는 기사 낭돈이 생기니까 안 좋은 조짐인데 우리나라만 본다면 우리는 이익이 있다. 네, 우리나라가 유럽 항로를 이렇게 가려면 우리가 수출하려면 어디로 얘가 수에즈 운하로 통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노트르담까지 가면 24일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북극으로 통해가지고 북극이 녹고 일하는 일로 통해 가면 어떻게 돼요? 10일이 단축돼요. 10일이 단축되면 얼마 이익이냐? 컨테이너 7,500TU를 운반하는 컨테이너선이 하루에 사용하는 하루 24시간 사용하는 연료 비용이 1억이 된다는 1억. 그럼 1억 같으면 10억이 절감되는 거죠. 10억이. 그래서 10억이 절감되면 그 물동량에 있는 제품의 어떤 가격이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기겠죠. 자, 이것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북극 항로가 이 운송의 대혁명이 생긴다. 그 다음에 한일 해저 터널 연결되고 나면은 뭐가 죽느냐? 항공이 죽습니다. 항공이 몇 프로? 70%가 감소합니다. 주당 지금 현재 약 한 2,000회 정도가 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항공으로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철도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가 대구까지 2011년도 4월 1일 날 개통이 됐는데 대구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대구 사람들이 어디로? 서울로 가요. 서울로. 지금도 우리도 부산 사람들은 서울 많이 갑니다. 그죠? 이것이 500km 이내에는 그냥 왜? 공항에 가면은 비행기 안개주의보 때는 못 갑니다.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안 됩니다. 제재가 되지만 어떻게 해요? 철로는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용객 수가 어디로? 전부 다 철로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까 비용을 환산하자면은 우리나라가 100조가 든다 하면 100조가 아까 300조에서 200조를 일본에 내고 우리나라 100조 든다고 우리나라는 약 연 예산의 30%를 감당해야 되고 일본은 200조를 한다 하더라도 약 한 13% 정도 든다. 일본이 제시한 3분의 2, 우리나라 3분의 1은 아주 우리를 우습게 알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기만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부산하고 대마도까지는 딱 50km입니다. 50km인데 이거를 이러면 우리가 이래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부담해야 되나? 9.5분의 1, 9.5분의 8.5를 일본이 부담해야 된다.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그래. 두 나라를 연결하는데 3분의 1을 일본이 분담하고 3분의 1을 우리나라가 한국이 분담하고 일본이 그 대기 선심 쓰는 거지 뭐예요. 내용인지 들어가면 정말로 우리를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그죠? 한국과 일본 양국을 바다 밑으로 연결하는 해저 터널 건설은 아직 두 나라 간의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터널 건설을 희망하는 단체가 일본 쪽에서 이미 500m나 파 들어가며 공사 준비를 모두 끝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규슈에서 김상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오사카의 인구는 20만 명. 하지만 한가롭고 조그만 이 어촌에 30만 대군이 모여 한반도로 출병했습니다. 한일 간 아픈 기억의 시발점인 이곳에서 일본은 일제시대부터 열도와 대륙을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을 조사해왔습니다. 이른바 대동아 공용권 구축 작업의 일환입니다. 이처럼 애당초 논란의 소지가 많은 터널을 80년대 들어 한일 민간단체가 지역 평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명분으로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歴史的な非常に問題のあるところではありますけども、こういうところから融和のための友情を構築するための 노선도 가라스에서 이끼섬을 거쳐 거제도를 잇는 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터널 건설에 대한 한일 정부 간의 공식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각종 조사는 이미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특히 일본 지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터널을 탐사 등의 목적으로 500m쯤이나 뚫었습니다. 터널 내 피난소도 만드는 등 언제든지 합의만 되면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준비도 마쳤습니다. 최신 장비와 기술을 이용해 한일 양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경우 10년이면 충분히 완공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合意して、着工してからやはり10年あれば私は完成できると思います。 일본 측은 터널이 뚫리면 철도로 한국과 2시간 이내 인적 물적 교류가 이뤄지고 중국 등의 대륙 진출도 가능해 오래전부터 공식적으로 강력히 희망해왔습니다. 반면 한국 측은 물류 중심이 일본으로 쏠리는 등 건설로 인한 득이 일본보다 훨씬 적어 일본의 대륙 진출을 위한 이른바 통가 터널에 그칠 것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한일 간 해저 터널을 뚫기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양국 간 양 국민 간의 진정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터널 공사에 앞서서 마음의 터널부터 뚫는 것이 시급합니다. 일본 규슈 가라스에서 YTN 김상호입니다. 카라치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요. 규슈 지방에서 부산으로 가장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임진란 때 거기서 20만 대군이 우리인데 출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군사적으로 우리인데 접근해야지만 지금은 어떻게 걸로 터널을 뚫어서 경제적으로 우리를 끄잡아 가져가겠다. 자, 한일 해저 터널이 되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도 아까 대피 문제 그런 것보다는 더 큰 문제는 이거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엄청나게 커질 거다. 그러면 이 들어가는 경제적으로 보면은 재정이 정부 재정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돈 100조라는 돈을 이거를 거기에 쓸 것이 아니라 다양화된 사회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어떤 변화되는 사회에서 그 각각의 필요한 것에다가 주면 되면 훨씬 더 우리 근데 이익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 비용대 일본 측에서 빨리 유입이 된다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기술력이 먼저 앞서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먼저 선점하고 우리는 하청업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가다 지출로 해서 그 시경기에 문제가 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권역상에서 일본의 큐슈권의 권역, 경제권역하고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하는 권역의 경제권 자체가 두 경제권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면적으로는 1.4배, 그리고 전체 총 생산량, 인구는 1.4배, 면적은 6배, 총 생산량은 8배가 큐슈권이 크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대구, 부산 간에 지금 민자도로를 뚫고 난 뒤에 밀양이 어떻게 됐어요? 밀양이 이기였어요. 밀양이 지금 이제 대구나 부산 쪽으로 다 경제권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블랙홀 현상 또는 빨대 효과라 하긴 하는데 솔림 현상이 나기도 이게 경제권이 큰 쪽이 작은 쪽으로 싹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권이
우리의 경제권이 큰 것 싶으지만 우리가 일본보다 8배 일본인데 싹 빨려들어요.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 자, 제가 그 말하면은 아까 이야기대로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 말하면은 이 또 모르는 게 일할까 싶어서 이 보니까 신문에 났어요. 내가 이러면 내일 내가 이제 스크랩 해두는데 자 전상인이라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2008년도에 기고를 했는데 뭐래요? 고속철도가 개통된 지 4년이 넘으면서 우리 일상생활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어떻게? 빠르고 편리한 교통타세, 지방에 대한 서울로의 소위 빨대 효과. 이게 전국 도시가 전부 다 일쪽으로 서울로 빨려 들어가는데 서울을 여기 이랬어요. 누군가가 대구광역시를 서울특별시 대구라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대구. 이 뭔가? 서울특별시 중구, 동작구,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대구광역시를 한 개 서울시 구로밖에 안 본다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경제권이 큰 쪽에다가 작은 쪽에 있는 사람 몽땅 다 간다는 거죠. 가령 대구에서 돈 많은 요즘 같은 대구는 석유 산업이 부가가치 높은 산업들이 많았잖아요. 아라미트라든지 나노 소재를 만드는 석유 소재들이 잘 돼요. 돈을 쫙 버리니까 돈 쓰는 사람 누구요? 부인들이에요. 부인들이 대구 백화점이나 동아백화점 가서 뭘 사가지고 하면 이웃 사람들 보면 저 여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저씨가 부도난다 해가지고 돈 빌려다니더만 이제는 명품 사고 다닌다는 그런 소리 듣는 거야. 그렇게 그 소리 이제 듣기 싫은 거야. 그 다음날 아침 어디로 가나? 바로 KTX 타고 어디요? 2시간, 1시간 해도 대구 서울 올라가버려요. 서울 올라가면 서울역에서 명동까지 가는데 기본 요금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거 가서 신세계 백화점이나 롯데 가서 명품관에 가서 전부 사서 어디요? 주소만 불러주면 돼. 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동아 아파트 몇 동 몇 호 보내놔놓고 야 친구야 내 올라왔으니까 오페라도 좀 보고 뷔페 먹고 그러다 딱 내려가면 집에 가면 딱 와가 있는데 왜 요거든 무하면서 대구에서 살 거냐 말이야. 그거 가면 다 있는데 마찬가지로 경제권 큰 쪽이 작은 쪽에 있는 걸 싹 벌어다니. 그래서 이거를 대구를 서울특별시 대구라 한 개 구로밖에 안 본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 부산은 그나마 2011년도 돼가지고 우리가 완전 개통이 됐는데 교통의 편리성은 벌써 다 갔을 거야. 자, 여러분들 여기에 중국의 위에하고 우리나라의 수도권 쪽으로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키면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쪽에 이쪽에는 이 경제권이 여보다는 조금은 더 안 세겠어요. 그런데 이거 개통할 때 되면 벌써 중국이 우리보다 더 훨씬 더 경제 규모가 커질 거다. 이거는 김문수 옛날에 지사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것만 연결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중국에서 그죠? 4시간까지만 하면 4시간만 하면은 북경을 도착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칭다오까지 1시간 40분, 그죠? 상해까지는 2시간 반, 베이징까지는 4시간이면 도착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 다음 호남하고 제주 간에 연결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제주도 잘못하면 가면 올 때 못 오는 거야. 정말로 올 때 여러분들 들 때 우리 공직자들은 금요일 날 저녁에 넘어갔어요. 뭐 일요일 날 막조 그 뭐 5시 뭐 6시 비행기 타고 올 거다. 월요일 날 아무런 문제 없었겠는데 저는 경험이 있어요. 한번 가가지고 혼났어요. 5시 되면 못 되는 거예요. 어째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간부해야 하는데 니 어디 있나 하면 무락하게 답할 거야. 이거는 내가 하면은 근데 이게 한 14조 된다는데 요즘 중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을 해저 터널로 연결하려던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제주와 육지를 잇는 해저 터널 구상도 역시 취소됐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부산과 일본, 인천과 중국, 전남과 제주도 사이에 해저 터널을 뚫는 방안이 철회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용역 연구 결과 경제성이 현격히 떨어진다며 관련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한일 터널의 경우 건설비와 유지보수비로 수백조 원이 필요하다며 일본이 100% 비용을 대면 모를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일본의 대륙 진출을 도울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도쿄까지 비행기로 2시간인데 해저 터널로 오사카를 거쳐 무려 1700km를 기차로 10시간 걸려가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유지비가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이 세이칸 터널 보시다시피 290억 연. 한중 터널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한일 터널보다 의미는 있지만 이 역시 300km가 넘어서 경제적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를 육지와 연결하는 해저 터널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해 제주도에 오는 2014년 공항을 확장하거나 신공항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오던 해저 터널 계획은 이번에 백지화되면서 추가 논의가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이거는 보신 분 있어요? 있어요? 저는 이날 보지는 못했는데 저인데 우리 딸이 그때 서울에 있는데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 뉴스 봤냐고. 네 뉴스 못 봤대. 아빠 이때 걱정하는 거 이제 안 해도 된다. 정부가 이제 안 한댔어. 그래서 야, 니 우리 딸 맞네. 아버지 늘 걱정하고 있으니까 니도 그거 보니까 대본에 내 아버지한테 전화하네. 이와 같이 관심도가 엄청 많은데도 여러분들은 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여론이 또 났어요. 일본 해저 터널을 통과하던 열차가 차량 이상으로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바다 밑 100m 아래 터널 안이었지만 침착한 대응으로 승객 124명 전원이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도쿄에서 이동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터널 안이 짙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친 승객들이 선로 옆에 앉아 승무원들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지난 3일 아오모리와 홋카이도를 잇는 세이칸 해저 터널 54km 구간을 통과하던 열차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열차는 터널 안에서 멈췄고 승객 124명은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터널 내를 2.4km 걸어 케이블카로 지상으로 탈출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 4월 1일에 났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 특히 또 부산에서 한일 해저 터널을 뚫자는 주장하고 있는 이 재단이 있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2011년도 아까 금방 봤던 MBC에서 타당성 없다고 끝냈지 않습니까? 그 주장을 또 반박하는 거야. 한일 터널의 타당성 결과를 잘못 알려졌다 이거야. 국가 장기 과제의 검토가 필요한 그 부분을 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은 저기 될 때까지 끝까지 아마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내를 잘못 봤어요. 제가 아까 4년도 12월 21일 날 한일쟁점 토론에 나갔다 않습니까? 나가고 난 뒤에 딱 대담이 끝나고 난 뒤에 일주일 딱 지나니까 12월 28일 날 아사히 신문에서 내하고 단독 대담을 하자고 제의가 왔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없어 휴가 나가지고 다른 데 가가 있었는데 우리 비서가 계속적 전화 오는 거야. 아사히 신문에서 대담하자고. 그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안 돼? 내가 농담 삼아 한 10조 정도 주면은 내가 할게. 응? 그 이제 그 말 좀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검정에 뭐 과장을 하고 그때 교통기획과장 하는 친구가 국장님 그때 도시국장 국장 자꾸 반대하면 야쿠자입니다 야쿠자 이러는 야 야쿠자 급이 나서 내가 이거 안 할 것 같아? 나는 야쿠자 오면 더 좋다.
야쿠자인데 내 칼 맞아 죽으면은 나는 영웅되고 왜 일본 저쪽에 야쿠자가 와서 내를 죽였을까라고 했을 때는 아 저것 때문에 저거 반대하는 사람 저 사람이니까 영원히 내 거는 못한다. 그래서 내 못 찍은다. 그러니까 네 걱정하지 마라. 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한일 해저 터널을 여러분들 그러면 영불 해저 터널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영국하고 프랑스는 두 국가가 그야말로 거의 경제권이 비슷합니다. 비슷할 때는 두 도시, 두 나라 간에 일적 교류를 해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섬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익은 있어요. 이거. 그러나 미미하다는 게 크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4배 이상 차이 나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때도 아니고 또 해줄 필요도 없고. 네? 자, 우리의 산업들을 보면은 섬유, 기계, 자동차, 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이 우리 부산의 동남권으로 포진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조금 앞설 수 있는 거, 값이 경쟁력이 있는 건 섬유 빼고는 전부 다 일본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본에 늘 밑에 1차 밴드로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나마 우리가 이제 해내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독자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뻗쳐나가는데 자, 우리의 무역 적자가 어디에요? 중국인데 계속 흑자를 좀 내는데 그걸 몽땅 어디로 주노? 일본인데 약 한 300억 정도 달러를 늘 줍니다. 일본인데. 대무역 적자는 계속 납니다. 우리가 부품 산업들이 일본인데 의존도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대일 청구권을 할 때 결국 뭘 했습니까? 결국 자본도 받았지만 그게 아니고 공작기계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로 가지고 뭘 만드는다 보니까 그게 부품 소재들이 전부 다 일본 제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다변화되고 다각화돼 가지고 유럽 쪽으로도 많이 가지만은 이제까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품 소재가 일본의 의존도가 높다는 거죠.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관광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 한해선 연결될 뿐은 그냥 슥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는 거다. 그죠?